근력 운동이 성장을 방해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이름을.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대한 전부 한번 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럽 소속 마스터즈 수영인입니다. 28초대로 가기 위한 여정에 제동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30초 플랫의 기록을 내다가 이번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컨디션 난조로 32초 더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레이스를 복귀하여 보면 30m 지난 시점에서부터 하체가 가라앉으며 오히려 더 팔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몸은 힘이 들어가 경직되고 물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안 들고 뚝딱거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저병 100m에서도 마지막 10m를 남겨두고 물을 당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1번 기록 단축 수영을 위해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추가 운동을 선수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2번 내 수영을 찾기 위하여, 즉 레이스 템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훈련에 접근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에서 28초면은 엄청 빠른 거고, 지금 저도 28초 못 나올 거요. 왜냐면 하도 운동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지도자는 말로 하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살은 점점 찌죠. 어쨌든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30m 지나면 이렇고 저렇고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지친 현상이에요. 예, 끝까지 안 되고 경직되고 뭐 템포가 끊기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는 힘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형적으로 지쳤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록을 유지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테크닉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어요. 팔이 돌아가는 속도, 템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록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테크닉이 무너진다는 거는 곧 기록이 늦어진다는 거죠. 예, 아니면 테크닉은 정상인데 기록이 늦어지는 거는 팔 돌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기록이 늦어졌으니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 아니에요? 근지구력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50m잖아요. 28초에 끝나면 이게 지구력일까요? 근지구력일까? 스피드일까? 스피드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피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쵸. 근지구력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심폐지구력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28초 정도를 50m에 가시는 분들은 심폐지구력보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지구력 혹은 스피드 이에 관련된 건데, 근지구력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뭐 너무 광범위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은 패스하고 두 번째 질문만 답을 한번 해볼게요. 본인 수영을 찾기 위해서 레이스 템포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방법 훈련 접근이 좋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훈련 중에 한 가지가 USRPT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템포라고 하면 이 팔이 돌아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시합처럼 그런 템포를 연습 때는 잘 못해요. 시합 때 템포를 연습 때 구현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의 훈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50m를 매번 시합하고 똑같이 템포를 한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짧게 50m를 15m씩 25m씩 잘라서 연습하는 거를 USRPT, 그러니까 울트라 숏 레이스 페이스의 약자긴 한데, 레이스 페이스 훈련을 더 짧게 한다. 이런 훈련도 상당히 좋죠. 여기서 중요한 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합 때 팔 돌리기 템포가 어떤지. 1초에 팔 돌리기 한 번을 한다? 그러면 그 템포에 맞춰서 반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시합하고 같은 근육, 같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이제 간단히 소개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레이스 템포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은 시합 템포를 분석하고 그 템포로 수영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길면 못하죠. 그러니까 짧게 끊어가지고 연습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플립턴 하고 벽 차고 나갈 때 몸이 비스듬히 나갑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나가는데 저항이 생깁니다. 자유형 선수들처럼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이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렇게 생기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아, 방향에 따라 그렇죠. 이것도 방향에 다른 따라 거군요. 틀리죠. 그러니까 턴을 하고 나서 밑으로 생기는 곡선은 더 멀리 나가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옆으로 생기는 곡선은 다 저항이에요. 옆으로 생기는 곡선은 없애야 되고요. 밑으로 생기는 곡선의 크기는 내가 치고 나가는 그 거리 있죠. 물속으로. 그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공 던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로 던지는 것보다 곡선을 그리게 던지는 게 더 멀리 나가죠. 그쵸. 같은 힘을 쓴다면. 네. 마찬가지로 수영도 공 던지기 그 곡선을 그대로 뒤집었을 때
똑같아요. 더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곡선이 좀 있어야 되죠. 빨리 가기 위해서는 곡선이 있으면 안 돼요. 직선이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만 옆으로 생기는 곡선들은 다 저항이에요. 예, 좋을 거 하나도 없고 50m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52m, 1m를 가게 되겠죠.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 물고기 움직이듯이 그렇죠. 움직이는 물고기 거네요. 가듯이 가면 사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선은 나쁘다. 이런 곡선은 거리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질문은 나가고 싶다며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옆으로 가는 곡선이 생기는 이유가 턴하고 나서 정확한 자세가 생기기 전에 바로 벽 차고 나가버려서요. 수영은 빨리 가기 위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급한 마음에 자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출발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자꾸 곡선이 옆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세를 만들고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턴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턴 후에 정확하게 자세를 만들고 출발하는 거를 연습하시면서 거기에 속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평영 스타트 시 반드시 물속 동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벽 차고 유선형 잡다가 바로 나오는 것도 상관은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상관없어요. 풀아웃 동작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안 해도 실격은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손해죠. 예, 근데 손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직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호흡의 안정성 때문에 브레이크아웃을 하지 말고 나오는 동작도 필요하죠. 근데 평영 시합할 때는 반드시 해야죠. 왜냐면 평영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크죠. 아주 크죠. 하지만은 제가 안 해도 된다는 케이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개인 운영에서 배평 턴할 때 그때는 생활체육에서는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트에서는 해야죠. 조금이라도 빠른 방법을 활용해야죠. 만약에 그게 숨이 찬다? 연습으로 극복을 해야죠. 엘리트 체육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기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서는 좀 호흡 안정성을 위해서 한 번쯤은 줄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소 저희 선생님은 헤드업, 평영, 스트로크, 자유형 발차기 드릴을 맨날 시킵니다. 저는 이 드릴이 정말 싫습니다.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길래 맨날 하라는 걸까요? 헤드업 평형이 뭐냐면요. 수영할 때 머리를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머리 집어넣지 않고 머리를 띄운 상태에서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요거 되게 좋은 드릴 중에 한 가지예요. 평형은 상하 움직임이 있잖아요. 상하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움직임이 잘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다면은 팔다리 모양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헤드업으로 모양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헤드업 수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타이밍이에요. 팔하고 다리하고 타이밍 있죠. 그거를 맞추는데 평형이 상당히 유리해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헤드업 상태에서 팔하고 다리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업을 지금 어떤 의도로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헤드업 평형 분명히 장점이 있는 좋은 드릴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그럼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드릴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연습. 그러니까 어떤 동작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드릴인데 헤드업 상태에서 자신의 손과 팔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수영이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쵸. 이 몸통 박자에 맞게 팔과 다리를 활용하는 건데 헤드업은 아무래도 이 몸통을 많이 활용을 못한 상태에서 머리를 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헤드 다운이에요. 헤드업은 들고 가는 거죠. 헤드 다운은 머리를 아예 내리고 스노클 끼고 물속에서 손하고 다리하고 같이 집중을 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드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훈련 방법이 드릴인데 나머지를 제거시키고 그것만 집중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헤드업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영만 하면 25m 기준 물속 스타트 후 돌핀 1번, 스트로크 1번 하고 물 위에서 스트로크 8번이면 가는데 IM만 하면 25m 기준 스트로크가 18회에서 14회까지 나옵니다. 기록은 줄여야 하는데 뭘 개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2배가 넘게 나온다. 카운터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IM 할 때는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명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시작해서 출발해서
물속에서 브레이크아웃 동작을 하고 나서 나오면은 아무래도 나가는 거리가 길겠죠? 그러면 가는 거리는 더 짧아지겠죠? 당연히 더 적게 돌릴 수 있겠죠. 근데 턴을 하고 나서 원래 10m 나오던 거를 5m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 5m만큼의 스트로크 카운트는 더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수영 선수들이 시합 뛰고 나서 이 선수가 어떤 시합을 했냐 봤을 때 그냥 시합 기록만 보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은 다 코치들이 구간 기록, 스트로크 카운터, 스트로크 템포, 즉 레이트 이런 걸 다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걸 조합으로 따져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영 보고 기록 잘 나왔으면 잘했어, 못했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구간 기록, 스트로크 카운터, 레이트 이 세 가지를 따져본다는 거는. 근데 이분은 지금 카운터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영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 거죠. 스트로크당 나가는 거리가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네, 짧아졌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템포를 한번 봐야 돼요. 템포가 빨라졌다. 그러면 힘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템포를 그만큼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체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템포가 빨라지면서 스트로크 카운터가 많이 나왔는데 기록도 안 나왔다. 그럼 수영 테크닉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턴 직후에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스트로크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셔야 돼요. 평소에 8개인데 18회가 나온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한 12회나 14회? 요 사이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18회까지 나온다는 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고요. 18회에서 14회라고 얘기했죠. 이거 오차 범위가 엄청 큰 거예요. 뭐 한두 개 차이가 나야 되는데 18회에서 14회 차이가 날 정도로 된다? 테크닉 안정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차 범위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적 스트레칭이 좋나요? 동적 스트레칭이 좋나요? 가동성 둘 다 좋아요. 가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동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예.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럼 유연성은?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약간 둘 다 움직임이죠. 그렇죠? 야, 유연성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잡고 쭉 늘릴 수 있는 거 유연성이라고 해요. 근데 안 잡고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동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동성이 좋다. 네. 우리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죠? 가동성이 좋다? 몸의 움직임이 좋다? 그러니까 몸 말고 그냥 생활에서 몸 본다면. 말고 생활에서. 살짝 네. 기동성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빌리티를 이제 번역한 게 가동성인데 네. 저는 가동성보다는 기동성 번역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모빌리티 기동성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큰가, 근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동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유연성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가동성은 어떤 근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지금 얘기는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순서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무엇이 좋냐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둘 다 좋은데 여기다가 플러스 근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이렇게 들어요. 여기에 유연성도 있어야 돼요. 등 근육에 근력도 있어야 더 다른데 무너지지 않으면서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동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동성을 기동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좋고요. 거기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해야지만 좋아진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병으로 50m를 간신히 가는 수준인데요. 저희 수영장 강사님은 무릎을 많이 접어서 발로 강하게 물을 눌러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어떤 영상은 무릎을 굽히지 말라 그러고 어떤 분은 엉덩이를 드는 느낌으로 차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발을 먼저 내리고 엉덩이는 신경 쓰지 말고 놔두면 올라온다고 하고 저병 발차기의 무릎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 어깨가 물속에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발차기를 세게 차면 어깨가 잘 나오게 되는 걸까요? 저병의 기초적인 질문일 것 같지만 수영장 강사님은 그냥 발차기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만 하셔서 열심히 킥판 잡고 했는데 힘만 들고 전혀 늘지를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각자 많이 틀리죠.
이거 가르치는 사람마다 그쵸, 좀 틀리죠. 다르게 생각하는 그게 것 왜 같아요. 그럴까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릴까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노하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수역은. 네. 근데 이 노하우 측면은 빼고 우리가 그냥 메커니즘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병 발차기는요, 독립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몸통의 웨이브와 같이예요. 저병에서 웨이브는 곧 발차기고 발차기는 곧 웨이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독립적으로 빼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웨이브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누워 있을 때는 맨 앞에 있는 지점이 가슴 한 머리겠죠. 맨 뒤에 있는 게 발목이겠죠. 앞에부터 순차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진동이 뒤에 진동까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웨이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 줄을 일자 착 세운 다음에 여기서 탁 하면 어떻게 되죠? 줄이 뚜루루루 가죠. 발차기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앞에 진동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발차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병 발차기 보면 무릎을 굽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발차기의 폭은 필요해요. 그거를 약 30에서 50cm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가슴은 좀 빼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가 골반, 엉덩이에요. 이건 무릎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발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기 위해서 기본적인 폭은 필요하다겠어요. 그럼 이 폭을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무릎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폭을 가져가면 추진력이 생기니까. 그쵸. 근데 무릎이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내가 앞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을 받겠죠. 폭을 채워대는 건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엉덩이 고관절의 움직임까지 같이 간다면 폭은 채울 수 있지만 무릎의 각도는 적게 가져갈 수 있겠죠. 골반 말고 더 앞에 있는 가슴의 움직임까지 있다면 훨씬 더 적게. 훨씬 더 무릎의 각도가 적으면서 폭을 채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폭을 채우면서도 내릴 때 허벅지 힘까지 더해진다면 더 강력한 킥이 발생시킬 수 있겠죠. 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웨이브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눌러서 찰 수 있냐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움직임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무릎을 굽혀서 차는 거예요. 이렇게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도 커지죠. 그러면 이걸 차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그게 때에 따라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웨이브한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걸 누르면서 차면서 엉덩이를 올려보세요 라고 지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저병 발차기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병 발차기를 배우실 때는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배워야 돼요. 수중 돌핀 킥과 그 다음에 실제 저병에서의 킥. 그거는 메커니즘은 같아도요 살짝 틀려요. 고관절 얘기했죠. 앞에 가슴까지 얘기했죠. 근데 물속에서 가는 거는 앞에 가슴을 너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뒤에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허리 밑으로만 약간 차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실제 저병에서는 그게 아니라 전체 몸을 이용해서 차야 되기 때문에 앞에 웨이브를 시작해가지고 뒤에 전달이 되게 그냥 무릎을 굽힌다? 굽히긴 굽혀야죠. 왜냐하면 너무 피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피면은 뒤로 미는 동작이 없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네. 미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살짝 굽혀줘야 물이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물이. 그렇죠? 근데 안 굽히면은 밀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발목이 완전히 꺾인 유연성이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을 내가 뒤로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 밀 수 있는 각도는 확보해야죠. 충분히. 그래서 저병은 웨이브를 통해서 킥을 차는 거지 킥을 통해서 웨이브를 만든다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은 정확한 교과서적인 메커니즘은 몸에서 시작되는 게 킥이다. 그리고 무릎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얘기한 30에서 50cm 있죠? 그 폭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무릎의 굽힘은 있어야죠. 근데 그 폭을 채워주는 역할이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반 이렇게 시작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차기를 세게 차면 어깨가 잘 나오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발차기를 세게 차면 어깨가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발차기 세게 차면 가슴이 들리냐? 들릴 수도 있죠. 세게 차야지만 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게 차면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것도 잘 차야죠. 세게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세게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세가 중요하죠. 이 주제는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25m 레인 vs 50m 레인 어느 쪽이 기록에 더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25m 레인에서 더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번 선수들은 턴 기술과 자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2번 턴 횟수가 많은 25m 레인에서 큰 이점을 가져가고 3번 반대로 일반인은 턴 기술이 부족하니 오히려 50m 레인에서 기록이 더 잘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수영해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m 레인에서 플립 턴도 하지 않고 오픈 턴도 천천히 하는 편인데도 100m 자유형 기준으로 25m 레인 기록이 약 4초 정도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턴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턴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5m 레인이 50m 레인보다 더 수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기준에서는 어떤 레인이 기록 내기에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 핵심은 25하고 50m 레인 이제 비교죠. 어느 그쵸. 게 더 빠른가? 당연히 25가 더 빨라요. 그리고 이분이 제시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있죠. 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조금 다르게 느낀다겠죠. 턴을 하지 않고 그냥 찍고 나오는 건데도 자기는 빠르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100m여도요, 심박수는 달라요. 25m에서 심박수가 의미가 있을 정도로 낮게 나와요. 똑같은 기록을 비교해보면 몇 박수가 낮기 때문에 아마 페이스 유지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25는요 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턴 기술이 좋으면은 빠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수영에서 가장 빠를 때는요 벽 차고 나갈 때예요. 네. 그 순간이 가장 빨라요. 수영은 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종목이 아니고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종목이에요. 느려지고 나서 그 전에 또 턴하고 다시 상승시켜 놓고 또 다시 느려지고, 누가 더 빨리 가냐에도 있지만은 누가 덜 느려지냐, 그거의 경기일 수도 있거든요. 벽 차고 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턴이 중요한 거거든요. 선수들은 턴 기술이 좋겠죠. 근데 선수들끼리도 차이가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도요 숏코스로 넘어가면 1등 못하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하고 세계선수권 50m 수영장이거든요. 거기서는 실력 발휘 못하는 선수 많아요. 그래서 국제 경기 나가다 보면은 숏코스만 출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맞는 거고요. 일반 분들은 50m가 더 빠르다? 턴을 못했을 때는 더 빠르죠. 근데 턴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당연히 25가 빨라요. 이분 얘기가 다 맞는 얘기고요. 본인이 조금 다르게 느낀 거는 심박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25가 심박수가 50m보다 더 낮게 내려와요. 25m나 50m나 상관없이 일반인이든 선수든 25m에서 뛰었을 때 기록이 더 잘 나오는 건 잘 맞나요? 나오는 게 정상이죠. 못 네. 나오면은 턴 기술이 부족한 수영 거다. 실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거죠. 당연한 거. 25가 훨씬 빨라요. 수영은 운동량이 많아서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면 키가 안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수영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적절한 나이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이론을. 운동하기 싫은 사람이. 그런 건 있어요. 근력 운동이 성장을 방해한다? 아니에요. 더 도움이 되고 훨씬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나침이에요. 왜 지나침일까?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마저도 활용해버리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키가 큰 거잖아요. 그쵸. 우리 잠 많이 자면은 키 큰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간마저도, 그런 에너지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해버리면 키가 안 크죠. 근데 수영이 너무 일찍부터 하면 키가 안 큰다? 아니죠.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서 지나치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키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훨씬 많죠. 수영도 키 크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수영을 본격적이라는 거, 이 단어에 엘리트 코스를 시작하면 받아들인다면은 명확해요. 13세 이전에는 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못할 건 없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조금 가볍게 하다가 5학년, 6학년 때 혹은 4학년 후반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영은 어려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게
그때부터 너무 고강도 훈련을 아. 시작한다는 거죠. 애초부터 엘리트로 네. 시작을 하는. 엘리트 시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침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제가 시합 뛰다 보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슬럼프가 있어요. 어머, 어떡해. 예,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쵸.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지나치게 운동을 해서 그것도 시합 종목 하나, 몇 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막 해버리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방법일까? 저는 반대예요. 그때는 기초 중심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오래 가고 싶으면요. 일단 수영장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 2, 3학년 아이들한테 고강도 훈련을 시켰다? 물론 멘탈적으로 강해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문제 없겠죠, 당연히. 제 3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순간부터는 이 수영이 싫어지지 않을까요? 저 동기가 10명 정도 됐거든요. 같이 운동 시작한 동기. 네네. 제가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때 시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더 빨리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지금도 수영장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한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운동이 되게 트라우마로 다가오고 그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즐기는 편이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그냥 목표가 명확했고 누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직은 그냥 수영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천천히 가는 거. 여기서 내가 얘기한 천천히는요, 결국에 나중에 더 빨리 가기 위함이에요. 무조건 다 천천히 간다고 좋은 건 아니죠. 결국에는 기록을 내야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반부터 빨리 가면은 오버페이스 돼가지고요, 나중에 다 지쳐요. 이건 명확합니다.